안녕하세요. 김성현 별사입니다. 저는 오늘 2024 스타트업 창업부터 상장까지 특허 전략이라는 주제로 앞에서 회계사님이 너무 시간을 많이 쓰셨죠? 저는 한 30분에서 35분 정도까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네. 간지 잠깐 나갔고요. 제 소개 잠깐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페이지는 연사 소개 페이지입니다. 네. 저는 2010년도부터 일단 거창하지만 혁신기술 스타트업 전문 변리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기술특례 상장 컨설팅 전문 기업을 법인으로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크라드웍스라고 하는 회사 상장을 할 때 이제 지재권 최고 책임자로 옆에서 조금 도와드렸었고요. 기술특례 상장 관련해 가지고는 기술평가 자문위원이나 거래소에서 교육 같은 것들을 좀 받아본 경험이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짧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네.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벤처스퀘어에 제가 다 기고했던 내용들입니다. 0.9% 변리사들이라는 제호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매월 또는 격주 이 정도로 기고를 올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고요. 지금 이 세미나 진행하고 있는 채널 벤처스퀘어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섹션 1. 첫 번째 섹션은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 바로 알기부터 굉장히 기초적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라서 앞부분에 좀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듣고 그 다음에 실제 창업부터 성장하고 상장하는 순서대로 특허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이제 6번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페이지는 제가 다른 세미나에서 사용했던 장표를 한번 가져와 봤었는데요. BCG에서 작년에 글로벌적으로 혁신을 되게 많이 했다라고 하는 회사들을 50선을 뽑은 그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1등부터 10등까지만 보면은 애플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저희한테 익숙하죠. 알파벳은 구글이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모더나, 삼성. 그러니까 저희한테 좀 익히 알려져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은 낯선 회사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 본인이 이제 활동하는 이제 산업이나 본인이 관심 있는 기술 분야 이런 거에 따라 익숙한 회사 이름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회사 이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50선을 알려드리면서 던지고 싶었던 화두는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들이 그럼 어떤 회사들인가? 사실 스타트업 씬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은 스타트업이 혁신의 주인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글로벌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미 엄청난 이제 거대 기업들, 빅테크들이 훨씬 더 혁신을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그 50선 중에서 보시면은 제가 지금 눈에 잘 안 들어오긴 하는데 맥도날드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도대체 어떤 혁신을 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들이 혁신을 하고 있다라고 BCG는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네. 이런 회사들이 혁신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장표를 보시면은 이건 이제 작년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이 있습니다. CB 인사이트에서 선정한 기업들도 있고 다른 거는 중기부 같은 데서 선정한 기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M&A나 IPO 같은 것으로 이제 엑시트를 한 회사들은 좀 빠져 있는데요. 기업 명을 저희가 한번 좀 몇 군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인데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 같은 회사들도 있고 호텔 예약할 때 쓰는 야놀자 같은 회사들 있죠. 이커머스 위메프, 그리고 무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컬리 같은 회사 있죠. 직방, 리디 이런 회사들, 또 당근마켓 같은 회사도 있어요. 여기어때도 있고. 근데 이런 회사들 보시면 저는 오늘 특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왔는데 이런 회사들이 특허를 많이 내나? 이런 생각을 좀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셔야 맞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유니콘인데 그럼 분명히 특허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해서 제가 한번 이 회사들의 특허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극단적인 경우는 정말 5손가락 안에 드는 특허만으로도 여기 유니콘 기업이 이름을 당당히 올렸어요. 조금 비약해서 얘기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특허를 생각보다 많이 안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특허가 없어도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모든 스타트업에 특허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필요 없다. 그러니까 노라는 메시지를 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기업에게 특허가 필요한 걸까? 판단해봐야 되겠죠. 저는 요즘 유행하는 약간 MBTI 비슷한 스타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다음 장표를 보시면요. 제가 실제 기업들한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특허 영향력 진단 도구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러니까 특허에 투자할 우리가 가치가 있는지, 그럼 어떤 방향으로 특허에 대해서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입은 4가지입니다. L형, F형, M형, I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이 2개예요. 기술 기여도하고 시장 경쟁 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기여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일단 약간 딥테크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분야는 좀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기술 선도형, 기술 추종형. 그러니까 내가 퍼스트 무버가 되느냐, 아니면 패스트 팔로워가 되느냐, 이런 측면인 거죠. 근데 만약에 경쟁 강도도 낮다, 그러니까 경쟁자가 별로 없다, 근데 기술 기여도가 좀 높은 산업이다라고 하면은 특허를 많이 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특허를 많이 내면 낼수록 제가 밸류 애드라고 표현했는데, 기업의 어떤 가치 같은 것들에 조금씩 플러스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시장 경쟁 강도가 높고 기술 기여도도 같이 높다라고 하면은 이미 우리 말고도 굉장히 좀 훌륭한 플레이어들이 이미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기존에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선도 기업들이 특허를 많이 받아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생존을 위한 방어적인 특허 활동에다가 우리가 특허의 활동의 가치를 둬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부분도 생각보다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유니콘 기업들이 제가 특허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도 굳이 이커머스인데 뭐 특허를 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허도 많이 안 내긴 하는데, 반면 특허를 내는 회사들은 왜 냈는가라고 보면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기술 마케팅형, 서비스 혁신형.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술 마케팅형은 우리가 이런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어라고 하면서 일종의 약간 호감 효과를 노리고 회사의 브랜드나 인지도 같은 것들 좀 올리려는 차원에서 특허를 내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목적으로 특허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I형, 서비스 혁신형이죠. 여기는 경쟁 강도가 높아요. 기술 기여도는 낮지만 경쟁 강도가 높기 때문에 보통 어떤 시도들을 많이 하냐면, 기업들이 요새 좀 유행하죠. 고객 경험 같은 것들의 차별화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고객 경험 차별화와 관련된 어떤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 사실 기술에 관한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 저희가 흔히 BM 특허라고 하는 것들을 봤듯이 특허를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그런 차별화 포인트 부분을 우리 나만의, 우리 자사만의 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타입 중에 우리가 어느 사부면에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특허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특허가 가장 필요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냐? 이 앞서서 봤던 9번 장표에서 9페이지에서 이제 기술 선도형 중에서도 그럼 어떤 기업이냐? 내가 기술 선도가 필요한 산업의 시장에 속해 있긴 하지만 특허를 못 내는 기업들도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럼 특허를 잘 내는 기업들, 특허가 정말 필요한 회사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첫 번째 선발주자다. 그러니까 선발주자로서 내가 시장을 개척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일단 기술 개발을 해야 되니까 기술 개발 역량이 탁월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기술만 좋으면 안 되겠죠. 비즈니스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반짝하면 안 되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미션과 비전이 분명해야 된다. 이 네 가지 요건을 가진 회사라고 하면은 저는 특허에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허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니죠. 본인이 속하고 있는 그 기업이 이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허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잠깐 풀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1번하고 2번이 제가 지금 그려놨는데, 특허가 지금 우리가 스타트업이 이제 로켓이죠. 로켓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특허가 스타트업의 어떤 성장의 연료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1번 관점인 거고, 특허는 이 로켓이 잘 성장하고 잘 날아가기 위해, 잘 비행하기 위해서 일종의 방어막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동그라미 2번인데요. 너무 극단적으로 1번이다 또는 너무 극단적으로 동그라미 2번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중간 정도 어디쯤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특허를 통해서 완전히 특허만으로 성장한 회사는 아니지만 특허가 성장에 약간의 자양분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회사들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특허들은 사실 2번의 역할이긴 합니다.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허에 대한 오해 금지 두 번째,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특허를 조금 내보신 분들, 또는 특허를 내보진 않았지만은 이제 갓 창업을 하시고 특허 내본 경험은 없으시지만 과거에 어떤 뭐 강의를 들었다든가 세미나를 들었다든가 이런 과정 속에서 권리범위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저 같은 변리사를 만나면 저는 좀 넓은 권리 범위를 받고 싶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근데 무조건 넓은 권리 범위가 좋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하는 입장인데, 왜냐,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 좋은 특허가 뭐냐라고 판단을 할 때 권리 범위가 넓다, 좁다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권리 범위가 넓냐 좁냐보다는 그 우리가 권리를 확보한 그것과 관련된 시장이 좋으냐 나쁘냐 이걸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도권은 뭐 평수는 좀 작더라도 평당가가 비싸죠. 근데 비수도권은 좀 그 반대죠. 특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범위가 좁냐 넓냐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리 범위 좁은데
그 좁은 그 권리 범위 뭐 한 평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한 글자라고 할게요. 그 한 글자와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은 조금 좁은 특허라고 하더라도 정말 좋은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특허들에 대해서 대기업들은 많이 받아요. 대기업들이 특허 활동을 하는 방식들을 보면은 넓은 권리 범위에 그렇게 욕심내지 않아요. 그냥 그들은 꾸준히 특허를 받아요. 좁은 권리긴 하지만. 근데 그 시장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그렇게 투자하는 거죠. 좁은 권리 범위 특허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거는 좋은 특허는 권리 범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시장을 따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특허를 받아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그 영화 제목이랑 똑같아요. 좋은 특허는 늘리고 나쁜 특허는 피하고 이상한 특허는 줄여야 된다. 이게 가장 심플합니다. 좋은 특허는 어떤 특허냐? 그냥 나쁜 특허랑 이상한 특허가 아니면 좋은 특허라고 심플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나쁜 특허는 어떤 특허냐? 제가 생각하는 나쁜 특허의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제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특허는 나쁜 특허다. 잘 생각해보세요. 제품하고 상관이 없는 나쁜 특허. 아니 왜 제품하고 상관이 없는데 특허를 왜 받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실제 특허를 받으시는 분들 보면 그런 특허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상한 특허는 어떤 특허냐?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시장. 제가 계속 시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시장과 멀리 있는 특허는 이상한 특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혀 뜬금없는 상황이나 전혀 뜬금없는 뭐 시나리오대로 특허를 받고 있어요. 이런 건 정말 무쓸모, 정말 아무 쓸모도 없고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냥 특허 자체가. 이런 특허를 받는 회사들도 물론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제가 이상한 특허 왜 받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특허 받는 회사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런 특허를 받는 회사들 보통 어떤 회사들이냐?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엄청난 회사들이 이상한 특허 가끔씩 받아요. 이상한 특허, 뭐 아마존 과거에 드론 특허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드론이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배달하는데 사용되고 있나요? 아직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시장 환경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미리 특허를 한 10년, 20년 미래를 그리면서 특허를 받는 거죠. 그건 이상한 특허예요. 걔네들이 하는 건 맞는데 스타트업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정확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스타트업 하시면은 프로덕트 마켓 핏은 정말 질리도록 들으시잖아요. 제가 거기다가 페이턴트, 그러니까 패턴이죠 정확하게는. 특허를 한번 얹어봤습니다. 지금 동그라미가 3개 있죠. 하나, 둘, 3개. 특허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덕트와 마켓의 핏을 만들었잖아요. 그 핏의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그 제품이 좋은 제품인 거고 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성장하겠죠. 특허는 그럼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특허는 제품도 그리고 시장도 포섭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나쁜 특허 말씀드렸죠. 이 특허가 잡고 있는 이 영역이라고 하는 게 제품하고 좀 멀어진다. 지금 제가 화살표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좀 올라간다. 그러면 제품이랑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쁜 특허가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또 이제 특허가 또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랑 오른쪽에 있는 시장이랑 접해 있던 영역이 좁아지죠. 그럼 시장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특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너무 복잡하시면은 그냥 3글자로 외워주세요. 세 글자는 아니고 뭐 3단어라고 할게요. 네. 패턴, 프로덕트, 마켓 핏. 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은 어떻게 특허를 내야 되겠구나라는 거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섹션 1에서 특허 바로 알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섹션 2, 특허가 중요한 첫 번째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많이 보시는 그 스타트업의 성장 곡선입니다. 영어로 써져 있는 부분이 죽음의 계곡이죠. 죽음의 계곡. 여러분 이제 보통 이 시기는 창업 시기죠. 그리고 뭐 지금 뭐 엔젤 지금 그 새해 바보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드머니를 받아서 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야 하는 그 시기, 창업 시기인데 창업 시기에는 그럼 특허가 어떻게 필요할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이 시기에는 보통 아이디어 공개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이디어 공개도 자발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약간 반강제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맨 왼쪽 그림은 약간 MVP를 만드는 과정을 사진으로 넣어봤고요. 가운데는 이제 보통 창업 병진대회 같은 거죠. 킬스타트업 올해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오른쪽에는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하는 이미지들을 좀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창업하는 시기에는 당연히 이제 뭐 그게 MVP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전 단계라면 약간 POC 같은 걸 수도 있죠. 어찌됐든 내가 가진 아이디어를 시장 검증을 해봐야 되니까 가설이 이제 성립하는지 가설 검증을 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제품 같은 것들을 뭐 초기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그 제품과 관련해서 아이디어가 공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는 일종의 레퍼런스도 쌓아야 되고
약간의 상금 같은 것도 탐나니까 창업 경쟁대회 가서 열심히 피칭을 하시죠. 내 아이디어를. 그리고 실제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 덱 같은 거에 핵심 아이디어가 담겨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두로 또는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좀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뭐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걸 하면 사실 그래픽적인 것들이 웹사이트, 웹페이지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아이디어가 더 많이 노출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 공개하는 상황들이. 그러면 보통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얼마 전에 굉장히 심각했던 일들이죠. 아이디어 탈취가 발생을 합니다. 아이디어 탈취. 저는 여기서 아이디어라고 하는 네 글자에 주목을 했거든요. 그냥 제품을 복제했다, 복제품이다, 모방품을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내 아이디어를 뭔가 뺏겼어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 아이디어를 뺏겼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좀 그렇습니다. 뭐 정부 부처나 관련된 기관들이나 여러 곳들에서 이제 목소리를 이제 스타트업 유관기관들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다 보니까 그나마 이 사태가 조금 정리가 됐었는데 이 아이디어 탈취되는 게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내가 가진 아이디어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디어 탈취가 된 게 맞나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디까지가 이미 내 아이디어, 그러니까 나만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냥 공개된 아이디어, 그러니까 아이디어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미 공개된 지식과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경계가 어디쯤인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스스로 알기 어렵고 설명하기도 좀 어렵죠. 그래서 어떤 과정들이 좀 필요하냐면요. 이걸 문서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문서로 변환하는 작업. 보시면 제가 이거 참고 출처를 안 적어놨네요. 네, 어찌됐든 이게 흐린 이미지를 선명하게 바꾸는 그 AI 엔진 쪽 제가 참고 이미지 한번 가져봤는데 똑같아요, 컨셉이. 그러니까 약간 내 머릿속의 아이디어 불분명한 부분들, 약간 불명확한 부분들, 디테일이 아직 담기지 않은 부분들을 나름 문서로 변환하는 작업, 그러니까 타이핑을 하는 거죠, 글자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금 선명해져요. 그리고 그게 문서라고 하는 어떤 매체 같은 거에 기록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내 아이디어였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디어 탈취를 막으려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피봇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저희한테 너무 잘 알려진 이 서클이죠. 그러니까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우리 창업 반복론에서 맨날 얘기하는 빌드, 메저, 런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MVP, 굉장히 초기 아이디어 빌드해가지고 측정하고 그 다음 배워서 학습해서 이게 맞다 그러면 계속 유지해서 발전해 나가면 되는 거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아이디어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디어를 바꿔야 되는데 내가 시장 반응에 따라 아이디어 바꾸고 피벗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또 다시 새로운 MVP든 제품이든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럼 특허에 대해서 돈 쓰는 게 맞느냐,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뭔가 내가 만드는 어떤 것이 그 아이템이 좀 사이즈가 커요. 그러면 특허가 나올 게 막 두세 개가 될 것 같아, 초반부터. 그러면 그 비용만 해도 지금 수백만 원이거든요. 돈 써야 되나 이런 생각 드실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해법이 오늘 창업과 관련해서는, 창업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거 딱 하나는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임시 명세서 출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임시 명세서 출원. 제가 그냥 날 것 그대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성비 최고의 아이디어 보호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가성비 최고냐면 원래 일반적인 특허 출원을 하면 저희 같은 변리사들이 아이디어를 글로 옮기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 옮기는 작업들을 할 때 대략 한 30에서 40페이지 정도의 문서 분량을 만들어요. 근데 그 작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비용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리소스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거죠. 담기는 내용들이 실제 제가 디테일하게 조금 보실 수 있게 가져와 봤는데요. 서지사항이라고 하는 맨 왼쪽에 보는 게 커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특허 출원서다라고 하고 출원인, 그러니까 명의자가 누구다, 대리인, 저 같은 변리사가 누구 썼다, 그리고 명칭은 뭐다, 그리고 이거 발명한 사람이 누구다, 이 정도만 적으면 돼요. 커버에. 그리고 특허청에 내는 수수료인데 13,800원밖에 안 합니다. 13,800원. 물론 이제 변리사한테 내는 수수료도 있는데 그것도 한 20만 원 언더가 대부분이에요. 시장 기준이. 그리고 명세서를 막 열심히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첨부 파일로 붙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첨부 파일을 뭘로 붙이느냐? 뭐 흔하게 많이 쓰는 건 논문. 그러니까 대학교 같은 경우에 논문 같은 것들 많이 쓰고요. 이제 스타트업들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사업 계획서, 연구개발 계획서, 또는 뭐 회사가 제품 소개서를 약간 초안 같은 거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바로 내시면 돼요. 일반 특허 출원하는 거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성비 최고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보시면은, 근데 이 임시명세서 출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하나만 쓰셔가지고는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임시명세서 출원은
가성비 최고이긴 한데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니까 임시 출원이기 때문에 보호도 임시로만 해줘요. 1년. 그래서 정규 출원이라고 하는 일반 정식 출원들을 패키지 형태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빌드 매저 런을 해서 학습을 해보니까 괜찮은 아이디어다라고 하면 유지를 해야 되고,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버리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냈으니까 그냥 시원하게 버리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1년 안에 임시 명세서 출원이라는 걸 하고 1년 안에 다시 정규 출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명세서 형식도 제대로 갖춰서 써야 되는 거고, 특허청 심사도 이때는 받아야 돼요. 특허청 심사를 받아서 잘 아시다시피 최장 20년의 보호를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네, 이 임시 명세서 출원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정규 출원과 패키지로 이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게 있습니다. 변리사가 잘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잘 안 알려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임시명세서 출원과 정규 출원이라는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했을 때 항상 효과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케이스를 구분해서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 아이디어가 A라는 아이디어, B라는 아이디어, C라는 아이디어 각각의 상황입니다. 아이디어를 그대로 유지했다. 너무 좋아. 이 아이디어 그대로 간다. 라고 하면 효과가 너무 좋아요. 이게 가장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근데 아이디어가 조금 이 부분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어 라고 해가지고 조금 바꿨어요. 그 제가 지금 대시를 붙여놨는데 약간 바꿨어요. 보완을 했어요. 살짝 수정을 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 비대시라고 하는 거, 약간 보완된 아이디어, 걔 같은 경우에는 임시명세서 출원의 효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시명세서 출원 시기에는 이게 비대시가 아니라 그냥 B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효과가 없어요. 그냥 정규 출원으로 그냥 특허 받으면 된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대신에 완전히 효과가 없는 건 아니죠. 네, 우리가 처음부터 비대시로 냈으면 좋은데 우리 비대시라는 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B로 냈지만은 가성비였으니까 우리가 잃은 비용이 크진 않기 때문에 나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 아이디어를 아예 교체한 경우예요. 근데 이것도 저는 효과가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우리가 아이디어 교체할 줄 몰랐잖아요. 1년 동안 우리가 학습한 결과잖아요. 아이디어 B로 교체했다는 게. 우리가 처음부터 아이디어 C를 바로 정규 출원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많은 비용의 손해가 있었겠지만은 임시명세서 출원으로만 하고 말았으니까 손해는 줄였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나름 효과 나쁘지 않다. 그래서 뭐 각 경우 다 사실 효과가 제 생각엔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임시명세서 출원하는 걸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임시명세서 출원할 때는 되도록이면 저는 사업계획서보다는 연구개발계획서가 조금 더 형식이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앞서서 보셨잖아요. 아이디어가 임시명세서가 정규 출원일 때 유지가 되는 경우가 제일 좋아요. 근데 그 유지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들을 특허청에서 조금 깐깐히 보거든요. 그러면 유지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성립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임시명세서 출원을 낼 때 아이디어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것들이 좀 많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근데 사업계획서보다는 아무래도 사업계획서는 사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연구개발계획서에 우리가 이걸 기술로 어떻게 풀 거야, 저렇게 풀 거야 라는 얘기들이 조금 더 들어있다 보니까 저는 연구개발계획서가 좀 임시명세서 출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개 다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시면은 연구개발 계획서 형태를 좀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이 제도가 왜 좋냐면은 이제 We Create Future를 구호를 외치는 그 기술 기반 엑셀러레이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검정색 좋아하는 엑셀러레이터 있는데요. 그 엑셀러레이터도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에요.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딥테크 기반의 스타트업들 투자를 많이 하는데 초기라고 하는 사실은 사실 변하지 않잖아요. 초기 스타트업들한테 투자를 하는데 딥테크다 보니까 여기다가 특허의 비용을 너무 많이 한 번에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 임시명세서 출원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계속 그런 피드백을 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기술을 우리가 좀 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스타트업들은 임시명세서 출원 좀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업 단계에서는 임시명세서 출원 이용하시라라고 해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고 이제 섹션 3입니다. 특허가 중요한 두 번째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시 바로 넘기면, 네, 이번에는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각 라운드들, 그리고 뭐 매자님까지 좀 나와 있고, 이 시기에는 이제 뭐 VC한테 투자를 좀 많이 받으시죠. 네, 주로. 얼리와 좀 얼리 아닌 경우를, 죄송합니다.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성장 시기에서도 특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허를 통해서 성장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성장하는 것들을 특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 시기의 특허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이 시기에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창업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좀 노출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기에는 좀 바쁘죠. 일어나는 일도 많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자금 확보도 하시고 R&D도 하시고 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열심히 팔면서 판로를 확대하다 보면 글로벌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너무 잘 되다 보면은 이제 매출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 뭐 신규 사업을 탐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시기에 그런 특허 전략을 어떤 것들을 써야 되느냐? 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투자를 받고, 투자 받기도 하고, R&D를 하다 보면 당연히 R&D 사업, 과제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다 보니까, 또는 제품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이제 각종 사업화 지원 사업들 관련된 그런 금전들, 정부 보조금 같은 것들을 많이 받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IR도 그렇고, 그런 발표평가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놓이다 보면은, IR도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거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 이런 R&D나 사업화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발표하시는 그런 아이템들, 어떤 과제 내용들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좀 특허에 대한 설명들이 좀 들어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보통, 특허에 대한 얘기는 빨리 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네, 우리 제품은 어떤 거고요, 기술은 어떤 거고요. 그래서 막 열심히 설명하신 다음에, 그리고 특허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빠르게 한 페이지로 정리된 특허와 관련된 슬라이드를 넘기시죠. 그러고 나서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왜 특허를 받았는데 그걸 조금 이런 자리에서 잘 써먹으시면 좋겠는데 잘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고 평가위원들도 그런 것들이 좀 캐치가 되면 좀 꼬치꼬치 묻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죠. 네.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특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는 디테일하게는 우리가 특허를 어떻게 하고 있다, 무엇에 대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특허라고 하는 게 왜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 특허라고 하는 것들을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 타임라인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덧붙이는 거죠. 이게 별 질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반드시 하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무엇에 대해서, 그게 왜, 언제까지, 이런 것들 항상 얘기하십니다. 사업에 대해서는요. 근데 특허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심사위원이나 평가위원, 이런 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지 않겠다. 임팩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별화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다음 장표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VC, AC 제가 앞서서 장표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엑셀러레이터 투자를 받으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특허에 신경 쓰는 기업들은 팁스 같은 것들을 많이 노리시잖아요. 팁스를 비롯한 나머지 R&D 과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연구개발 계획서 보면은 지식재산권 파트를 이런 내용으로 쓰라고 가이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생각보다 못 쓰시고 잘 못 쓰겠다라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런 R&D 과제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러 가끔씩 나가기도 하는데 이런 파트들은 이렇게 작성하면 좀 모범 답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저희 이제 고객들한테는 이제 가이드라인처럼 좀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오늘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계신 스타트업이다라고 하면 이걸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왜 쓰느냐? 그런 연구개발 계획서에서 특허에 대한 내용을 왜 쓰느냐? 그러니까 평가 취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이 R&D 과제라는 걸 하기 전에 앞서서 어떤 선행 연구들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식재산권적으로 어떤 성취를 확보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좋고 앞으로 내가 연구 과제로 설명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들을 시기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초기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호하고 있고 이거 고도화할 때 그것들은 어떻게 보호할 거고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면 좋고요. 그리고 약간의 그 R&D 과제 평가할 때 생각보다 유의하게 보는 것들이 경쟁사 특허에 대한 분석이 됐는가를 많이 보시거든요. 그럼 경쟁사 특허 왜 보냐면요. 걔네들이랑 내가 지금 과제로 개발하고 있는 내용들이랑 좀 달라서 분쟁 위험이 없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받고 싶어 해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 특허 리스크 없는 것 같아 검토해보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서술하면 좋겠다. 그리고 간단하게는 특허와 유사한 개념이긴 하지만 좀 기술 유출 방지하고자 하는 체계나 대책 같은 것들 이렇게 마련했다. 이런 식으로 터치하고 넘어가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이 성장하는 시기는 앞서서 우리가 창업할 때는 제가 MVP, 린 스타터, 저희가 계속 설명을 해왔죠. 그런 것들이 다 끝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장하는 시기는. 왜냐하면 이제 매출이 나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 시기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 타깃은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을 누구한테 팔지는 적어도 정해졌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특허를 선점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타이밍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못하는 게 따라하는 건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펭귄 그림을 그려놨는데 세컨드 펭귄이 돼가지고 누가 먼저 뛰어내렸다라고 했을 때 같이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서 뛰어내리는 거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그런 것도 되게 쉽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먼저 뛰어내리는 퍼스트 펭귄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저는 타깃이 정해졌고 특허 선점을 할 생각이 있는 기업들한테 약간의 프레임워크를 좀 드리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정말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럼 특허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개념적으로 사업이랑 제품에 대한 기획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다, 타임라인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기술들도 시간대로 정리가 돼 있다라고 하면 특허도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링을 하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똑같아요, 사업이랑. 언제 할지, 왜 할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이것만 정리되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컨셉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제가 실제로 써먹은 방법인데 이거는 특정 산업의 밸류체인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제품 또는 우리 서비스가 처음 만들어지는 그 시작부터 고객한테 도달되고 뭐 나중에 유지 보수되고 사후 관리되는 그 단계까지 어떤 경쟁 요소들이 있는지 하나씩 들여다본 다음에 이게 키다, 이게 키가 아니다라는 걸 구분해가지고 특허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특허는 거기서 많이 받는 게 필요하겠죠. 이 프레임워크 좀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런 샘플들입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 레벨 1, 2가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팩터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주제로 특허를 받을지 그리고 어떻게 받을지 이게 받을 이유가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도가 높다라고 판단되면 거기 어떻게든 우리가 거기에다 목표를 잡고 특허를 만들어내는 발굴해내는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이것도 하나의 사례인데 그러니까 실제 어떤 단계별로 그 단계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좀 더 쪼갰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팩터와 관련된 영역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계속 쪼개가지고 쌓아 나간 거죠. 자세히 보시면은 특허가 많은 카테고리도 있고 특허가 적은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색깔까지 입힌다라고 하면 뭐 핵심 특허가 될 수도 있고 비핵심 특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이 비즈니스와 연계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장하는 시기에서 특허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라는 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핵심 기술 보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품화를 위한 기술 또는 핵심은 아닌 주변 기술을 보호를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리가 매출 볼륨 확장하는 시기 할 때 시도를 할 때 신사업을 탐색하면서 신사업과 관련된 특허들을 이게 약간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임시명세서처럼 이용하면 되겠죠. 거기서 제가 한번 예시 같은 것도 좀 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료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면은 핵심 특허는 의료 영상 판독에 대해서. 그럼 주변 특허는 뭐냐? 거기서 관심 영역을 검출하는 거나 아니면 의료 영상을 필터링 하는 것들. 아니면 뭐 병리 슬라이드 같은 정보를 출력하거나 레이블을 보정하는 것들. 그러니까 제품화에 필요한, 제품의 기능 차원에서 필요한 특허들을 받는 거죠. 그리고 신사업 특허다라고 하면 인공지능 보험 서비스 같은 것들을 연계해서 만약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순서와 중요도는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마지막 특허가 중요한 세 번째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제가 30분 안에 끊어본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시점, 그러니까 특허가 중요한 세 번째 시점은 상장을 하는 시기죠. 상장하는 시기, 그러니까 이제 IPO를 하는 시기, 그리고 이제 퍼블릭 마켓으로 가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특허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럼 전략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활용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술 성장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술통의 상장이라고 하는 섹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기업들이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왼쪽에 표시된 일반 기업 기준으로 상장을 하는 거예요. 더 엄격하게는 수익성 기준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상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 이익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상장 자격을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오른쪽에 보면 시장평가 성장성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테슬라 요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돈은 많이 못 벌고 있는데 시총이 밸류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은 그런 회사들도 상장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은 기술특례 상장밖에 답이 없어요. 그럼 기술특례 상장은 어떤 기업한테 해주느냐?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으면 기술특례 상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 기업이나 기술특례 상장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단계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투 스텝이에요. 기술 평가라고 하는 걸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상장 예비 심사라고 하는 걸 받는데요.
평가는 평가 항목들이 좀 정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평가를 하는 주체도 외부에 있는 전문 평가 기관이라고 하는 데서 평가를 받습니다. 앞에 장표에서 나왔지만 ANBBB라고 하는 그 등급을 받아야지만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기술평가를 내가 통과했다라고 해서 바로 상장을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상장 예비심사라고 하는 두 번째 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데 이건 평가가 아니라 심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심사 항목들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약간 무제한적인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거래소 입장에서 상장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걸 또 넘는 허들이 또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통과해야지만 최종적으로 기술등록 상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럼 기술평가와 관련해서 평가 항목들이 뭔지, 첫 번째 허들인 기술평가의 평가 항목들이 뭔지를 한번 다음 슬라이드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기술과 사업적인 완성도를 본다. 그리고 경쟁력 중심이다. 최종적으로는 다항목 종합평가 방식이다. 그러니까 뭐 하나 한 방이 있다라고 해서 통과를 하는 건 아니고요. 다 잘해야 돼. 다 잘해야 되는 거고 그 다 잘한다라고 하는 것들의 기준이 조금 완성도를 따져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제품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이 회사가 조금 완성이 돼 있냐, 성숙화돼 있냐라는 걸 좀 따집니다. 그러니까 상장 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자격이나 그릇에 좀 어울리는 회사냐 이런 걸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장성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기존의 제품이나 기존의 기술이나 이런 경쟁 회사들에 비해서 얼마나 내가 경쟁력이 있느냐, 경쟁 우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는 거죠. 소항목 같은 것들 자세하게 보시면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저희는 오늘 특허 얘기를 하러 왔으니까 그럼 특허가 많으면 이 기술등록 상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상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적합한데요. 제가 답을 먼저 드리면은 기술 분야마다 좀 다릅니다. 왼쪽, 가장 왼쪽에 보시면 이쪽은 IT 쪽이에요. IT 쪽은 좀 특허가 좀 많은 편이에요. 한 40건, 50건, 60건, 70건, 뭐 100건 넘어가는 회사들도 종종 있어요. 가운데 쪽은요, 반도체 소부장 이쪽이거든요. 반도체 소부장 쪽은 좀 극단적이에요. 어떤 회사는 적어도 상장을 하고 어떤 회사는 막 70건 정도 있어야 상장을 했어요. 또 가장 오른쪽은 바이오 섹터입니다. 바이오들도 소부장이랑 좀 비슷해요. 특허가 5건 정도로 적어도 상장을 하고 어떤 회사는 한 47건 정도가 돼야 상장을 해요. 그럼 결론은 뭐다? IT 쪽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들은 특허가 생각보다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답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특허가 많으면 그 많은 특허를, 모든 특허를 평가를 해줄까? 아까 좀 전에 70건 정도, 바이오 기업인데 특허를 70건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평가위원회 와가지고 바이오 기술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70건 언제 그걸 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평가 기간이 6주거든요. 6주라는 기간에 평가를 해야 되고 대부분은 본인의 그 메인 잡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평가를 하러 많이 오시는데 이거 다 절대 평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3개 이내로 찍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중에서 3개 찍어야 돼요. 어떻게든 내가 5개가 중요하고 10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일단 3개 찍어야 됩니다. 1, 2, 3대는. 그렇게 해서 사실상 거의 3개만 평가받는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었던 거는 개수보다는 매칭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특허가 몇 개 평가받지도 못하는데 그 몇 개 평가받는 특허가 내가 실제 사업적인 그 성취를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과 관련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특허 평가가 좋게 나올 수가 없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처음에 특허, 패턴, 이제 프로덕트 마켓핏 말씀드렸죠. 이제 제품하고 시장하고 가까워야 됩니다. 특허는. 실제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 의견을 제가 사례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동사가 보유한 특허가 한 40여 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건이 이런 거다. 근데 이것도 좀 더 따져보니까 핵심 기술이랑 관련 있는 건 이게 하나가 유일하네? 그래서 너네 지금 특허 제대로 보호 못하고 있고 선행 특허 이게 침해, 이 리스크 같은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좀 평가를 박하게 받았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적어도 내가 이거는 자세히 평가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특허 3건 정도는 제품과 매칭이 확실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전반적인 전략입니다. 전반적인 전략이고요. 이 전반적인 전략을 보시면은 제가 2가지로 한번 그 축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제가 완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술 그리고 제품, 사업적인 완성도를 평가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술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뭐 보통 상장사라고 하는 회사들이 하고 있는 특허를 관리하는 수준을 좀 봅니다. 수준. 네가 상장사가 될 수준이 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특허에 네가 이 정도 수준의 이 등급이 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많아요. 준비해야 될 것들이. 보면은
뭐 매칭은 아까 말씀드렸던 매칭은 기본 오브 기본이고요. IT 분야 같은 것들은 조금 정량적인 건설도 필요하고, 내가 해외 진출한다라고 하면 목표가 있으면 실제 거기다가 특허도 좀 받아놔야 되고, 뭐 연구개발하고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특허 리스크를 제거하는 노력들도 좀 있었어야 되고, 특허만이 아니라 다른 권리들까지 조금 다각화해서 특허 받았어야 되고, 내부에 이제 특허 인프라죠. 뭐 조직이나 인력이나 어떤 체계 시스템 같은 것들도 좀 갖춰놔야 되고, 그리고 기술 경영이나 기술 사업화 역량, 이게 이제 경영진들에 대해서 평가받는 역량들인데, 이런 게 내가 역량이 높아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뭐 특허를 조사한다거나 특허를 분석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 경영에 써먹었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되려면 아무래도 일종의 약간 지재권 최고 책임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내부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리드하고 지휘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런 작업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좀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대세감을 만드는 거예요. 네. 이 기술평가를 받을 때 또는 뭐 상장 예비심사를 받을 때 첫인상을 만드는 방법은 저는 이런 상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특허와 관련해서 내가 무슨 특허 경영대상이다, 특허청장상이다, 무슨 오른쪽에는 특허청에서 주는 상인데 이름이 세종대왕상이에요. 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상 같은데 이런 상을 받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고, 그럼 이런 상을 받는 방법은 뭐냐? 앞장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관리 전략들을 일일이 다 실행을 하면 이런 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상. 그래서 최종 골은 이걸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다. 뭐 기술 기반 기업이 아니더라도 특허에 대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투비가 돼서 다양한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한 장표입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네, 지금 아우트로 끝나고 이제 마지막 51페이지인데요. 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면은 창업부터 성장 그리고 상장까지 특허는 다 중요하고요. 전략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각 단계마다 말씀드렸던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뭔지 한번 다시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또 제가 늘 세미나 할 때마다 준비하는 마지막 장표인데요. 네, 여기 빨간색 약과 여기 초록색인가요? 초록색 알약이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들으셨어도 실제 실행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 개 중에 어떤 약을 드시겠습니까? 네, 좋은 거 선택하셔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